아, 네. 그, 저번 시간에는 메모장으로 했었죠. 근데 메모장이 비주얼이 좀 안 좋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메모장 말고, 이거, 그 프레젠테이션 프로그램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오늘 그게 좀 괜찮은 것 같다 싶으면 계속 이걸로 하고,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을 강구해 봐야겠죠. 네. 일단 저번 방송을 제가 하면서 유튜브에다 올렸는데 라이브 시청자 분들에게 딱 인기가 있는 컨텐츠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라이브 공지는 계속 하겠지만 굳이 무리해서 라이브 방송에서 많은 시청자분들이 봐야겠다 이런 생각은 좀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이게 아무래도 책 읽기 방송이다 보니까 시간이 길어요. 그리고 뭐 제가 그냥 책 읽는 기계도 아니고 보이스웨어라고 그러죠. 그냥 글자만 쭉쭉쭉 읽고 넘어가면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서 좀 이런저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그러면 시간이 좀 걸릴 수밖에 없죠. 출근하고 이러셔야 되는 분들이 있고 학교 가야 되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막 재방송을 자기 소중한 시간 내서 막 2시간이고 3시간이고 듣는 거는 좀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거든요. 대신 이제 제가 방송 녹화를 한 다음에 유튜브나 이런 데 올려놓으면 제가 편한 시간에 뭐 이동하면서라든지 아니면 공부하다가 지칠 때라든지 집에 들어와서 술 한잔 할 때라든지 그럴 때 들으면 좋겠죠. 제 바람인가요? 근데 저는 제가 제 거 녹음하고 나서 전 그냥 틀어놔요. 틀어놓으면서 저 땐 저렇게 말했으면 안 되는데 이땐 이렇게 말할 걸. 다음엔 이렇게 말하면 좋겠다. 네. 그런 식의 생각을 하면서 제 자신을 좀 점검하고 듣는 분들이 조금 더 편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방송하려고 합니다. 일단 양이 많기 때문에 다 정리했어요. 끝까지 다 정리했는데 굉장히 많습니다. 저번 시간에 어디까지 했냐면 그래요. 우리 여기까지 했었죠? 기억나나요? 한번 볼까요? 네, 이 말까지 했습니다. 인생은 끝없는 풀밭이 아니라 그곳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하는 4개의 벽이 있는 공간이야. 그쵸? 늙는다는 것에 대해 의미를 니나가 이제 생각하면서 끝없는 풀밭이라는 그러니까 무한한 공간이라는 그런 생각에서 한정된 공간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열심히 살까 하는 식으로 인식의 전환이 일어나면 늙게 되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요. 뭐 공감 안 하실 분도 있겠지만 어, 자기 능력의 한계를 체감하는 게 저는 늙는다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능력의 한계를 체감하신 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왠지 좀 젊거나 어릴 때는 에이 뭐 다른 거라도 하면 되겠지 이런 생각 있지 않나요? 뭐 수학을 못하면 에이 뭐 국어라도 잘하면 되지 아니면 뭐 대학에 좀 못 가도 에이 뭐 돈이라도 많이 벌면 되지 약간 이런 식의 생각 전환이 빨리빨리 될 수 있는데 나이가 들면은 내가 이것도 못하는구나 라는 식으로 약간 바뀌는 것 같아요 생각이. 저 사과가 늙어가는 건가요? 그래서 아무튼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이 되게 좋았어요.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저번 시간과 이제 연결점을 만들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요. 여기까지 했었고 저번에 이제 슈타인이 니나랑 여행을 가기 위해서 자기 동생 헬레네를 속이고 그죠? 니나랑 여행을 가려고 합니다. 예. 과거의 니나와 슈타인이죠. 지금 슈타인은 죽었고 지금 뮌헨의 아파트에서 그
언니 마르그레트랑 니나랑 이제 앉아서 슈타인의 일기랑 편지 같은 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여행을 갔을 때 이 아네트 아주머니라는 슈타인의 아주머니, 그죠? 고몬지 이몬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아주머니라고 하는데 뭐 영어가 그렇죠. 예. 그냥 다 한 단어로 표현하니까 네, 영어나 독일어나 네, 비슷한 계열이니까. 아무튼 그 이 아네트 아주머니가 니나를 보고 나서 처음에는 약간 완전히 예쁜 여자도 아니고 그래서 거리를 두려고 하는데 보면 볼수록 얘가 괜찮은 거죠. 볼메라 그러죠. 뭔가 사람을 끌어들이는 강한 매력이 있다는 걸 아니까 계속 니나에게 다가갑니다. 되게 잘해주려고 그래요. 니나는 불편하죠. 이 아줌마 뭐야? 말면서. 어쨌거나 그 아주머니가 이제 니나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여자는 너의 엷은 공기 속에는 살 수 없을 거야. 열과 동요와 변화를 필요로 하는 여자니까. 그 여자는 많은 위험을 감행할 성질의 여자다. 음, 많은 위험을 감행할 성질의 여자다. 그러니까 단순히 저 여자는 이상해. 야, 너한테 안 어울려. 뭐 결혼해서 안 될 여자야. 이런 의미보다도 그냥 니나가 가진 어떤 천성, 숨길 수 없는 내면의 어떤 성질, 이걸 보고 나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슈타인이라는 사람과 니나는 같이 살 수 없는 존재라고 아네트 아주머니는 간파를 한 거예요. 뭐 이분이 뭐 많은 교육을 받았다거나 뭐 엄청 똑똑하신 분이라거나 이런 식의 서술은 안 나옵니다. 하지만 그 연륜에서 나오는 통찰력이겠죠. 왜 우리도 나이 드신 분들은 좀 사람을 보는 눈이 많이 발달하시잖아요. 아닌가요? 물론 아닌 분도 있지만 이제 어떤 삶의 흔적이 주는, 그러니까 삶에서 체득하는 통찰력이라는 거는 무시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아네트 아주머니가 아주 니나의 어떤 그런 속성, 사랑의 속성, 결혼의 속성을 딱 꿰뚫는 거죠. 아, 우리 슈타인이랑은 이 여자는 안 맞겠구나. 물론 이 여자가 굉장히 매력있고, 좋아합니다. 아네트 아주머니는, 니나를. 그래서 니나도 나중에 아네트 아주머니네 집에 많이 가요. 하지만, 아네트 아주머니는, 뭐 내가 그 여자한테 매력을 느끼는 거랑 별개로, 만약 슈타인이랑 니나가 맺어질까, 안 맺어질까 하는 측면에서는, 음, 많은 위험을 감행할 성질의 여자고, 너의 엷은 공기 속에는 살 수 없을 거고, 열과 동요와 변화를 필요로 하는 여자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내리는 거죠. 그래요. 슈타인은 당연히 안 듣습니다. 뭐 그래도 괜찮을 거야. 약간 물론 또 멋있는 표현을 쓰긴 하지만 딱히 그냥 아네토 아주머니가 우려하는 바를 알고 있지만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슈타인도 되게 의사고 이성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많은 생각을 통해서 니나라는 인물에 대해 파악을 이미 끝내놓은 상태죠. 경험을 못했을 뿐이지 그 대충 이 여자가 어떤 여자다 하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슈타인도 걱정하던 부분을 아네트 아주머니가 찔러준 거죠. 이 아네트 아주머니는 나중에 더 나이가 드시고 나서 또 슈타인이 이번에 니나 없이 아네트 아주머니에게 가는데 그때 슈타인에게 또 굉장히 가르침을 주는, 깨달음을 주는 그런 말을 통해서 슈타인의 인식 전환에 아주 지대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 72쪽에 나올 때만 하더라도 그냥 지나가는 아줌마인가 보다 생각했는데 나중에 의외로 되게 중요한 조연의 역할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영화로 치면 어중이 떠중이 엑스트라를 쓰면 안 되고 굉장히 연륜 있는 배우를 써야지만 그 맛이 잘 살아나는 그런 캐릭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요. 그 다음에
우리 슈타인이 말하죠. 이제 아네트 아주머니가 뭐 이런저런 얘기 하고 나서 생각해보다가 여태까지 나의 생에는 조금도 장애물이 없었고 손실도 없었다. 모든 것은 올바른 질서 속에 있었다. 분명히 그건 그렇다. 그러나 또한 나는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었다. 아무것도. 나는 재물을 가져오기 위해서 파견되는 대신 도크에 잠겨든 배와 같았다. 배를 바다에 보내는 것은 위험이 따르는 일이며 나는 모험을 위해서 만들어진 사람은 아니다. 분명히 아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위험을 무릅쓰고 얻으려고 해보지 않는 남자의 어디에 가치가 있단 말인가. 아무것도 위험을 무릅쓰고 얻으려고 해보지 않은 남자의 어디에 가치가 있단 말인가. 그렇죠? 그 우리 아네트 아주머니의 말이랑 같이 붙어볼까요? 그러면 여러분이 얘가 이렇게 생각했구나 아시겠죠? 자, 아네트 아주머니가 그 여자는 많은 위험을 감행할 성질의 여자야 라고 하니까 슈타인이 속으로 생각하는 거죠. 여태까지 나의 생에는 조금도 장애물이 없었고 손실도 없었다. 모든 것은 올바른 질서 속에 있었다. 분명히 그건 그렇다. 그러나 또한 나는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었다. 아무것도. 그러니까 자기 인생이 공허하다고 생각하니까 좀 위험을 감수해서 니나라는 여자를 좀 더 알고 좀 더 다가가고 싶은 거예요. 그쵸? 나는 재물을 가져오기 위해서 파견되는 대신 도크에 잠겨든 배와 같았다. 배를 바다에 보내는 것은 위험이 따르는 일이며 나는 모험을 위해서 만들어진 사람은 아니다. 그 배를 타는 행위가 굉장히 위험한 거였습니다. 뭐 우리야 뭐 예전에 대항해 시대 이런 게임도 있었고 해서 뭐 이렇게 배 움직여가지고 가면 되겠지 하지만 우리 보험이라는 개념의 어떤 발상에 등장에 영향을 가장 크게 줬던 것 중에 하나가 이 해운 산업이죠. 해운 산업. 죄송합니다. 해운 산업이죠. 그러니까 배라는 그러니까 운송이 배를 가지고 하는 운송에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바다는 되게 위험합니다. 뭐 지구의 거의 3분의 2가 넘는 게 바다 물로 이루어졌다 그러죠. 바다로. 그러니까 바다라는 공간은 특히 대양은 인간에게 있어서 불확실한 공간입니다. 그렇죠? 불확실의 공간. 그래서 흔히 어떤 인생을 여행하는 우리 인간들을 배라고 많이 표현하는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바다처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아무 일도 없이 그냥 순탄하게 갈 수도 있고 태풍을 만날 수도 있고 암초에 부딪힐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예시가 진부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시가 아니라 비유 이런 비유가 진부할 것 같아도 굉장히 맛깔나게 잘 구성을 한 것 같아요. 이 부분에서는. 나는 재물을 가져오기 위해서 파견되는 대신 도크에 잠겨든 배와 같았다. 그러니까 난 단순히 어떤 내 인생을 여행하는 배 같은 존재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어떤 자기가 안정성, 어떤 규칙, 그리고 자기가 이해 가능한 범위의 것만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다. 라는 의미로 재물을 가져오기 위해서 파견되는 대신 도크에 잠겨든 배와 같았다 라고 표현한 게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아무것도 위험을 무릅쓰고 얻으려고 해보지 않은 남자의 어디에 가치가 있단 말인가. 저도 이제 심리 테스트 같은 거 해보면 인터넷 돌아다니는 거 말고 이제 좀 전문적인 테스트 해보면 안정성의 욕구, 그러니까 안정성의 욕구가 되게 커요. 불안한 걸 되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슈타인은 대다수의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속성 있죠. 리스크를 감내하기 싫어하는 거. 그런 속성이 극대화된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거죠. 하지만 이 사람이 그런 인생을 살아왔지만 그거에 후회를 하고 니나라는 사람을 만나서 도크에서 나와서 재물을 가져오기 위해서 파견되고 싶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슈타인이 니나를 표현하면서 너는 곧 뭐 나의 생이다.
니나를 만나고 나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게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뭐야 너무 낭만적인 말을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아니면 진부하다 진부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도 적어도 이 소설 속에서 구현된 슈타인의 인생은 니나를 만남으로 인해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나치게 자기적인 느낌이 안 든다는 것도 되게 신기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뭐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 안 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요. 근데 이 슈타인이 이런 생각을 한 다음에 니나한테 가서 또 무슨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여자분들이 싫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저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좀 너무 직접적으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 흔히 그렇잖아요. 뭐 일단 보고 나서 한번 판단해 볼게요. 자, 니나한테 가서 슈타인이 얘기를 합니다. 10%나 30%만 주어져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며 그들에 관해서는 말할 만한 가치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일면에는 90%가 주어져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90%입니다. 알겠습니까? 거의 다 주어진 셈이지요. 그런데 바로 제일 중요한 10%가 빠져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 사람입니다. 나 같은 종류의 인간은 태어나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그럴 때 니나가 슬쩍 손을 팔 위에 얹죠. 그러나 갑자기 그 여자는 손을 내 팔 위에 얹었다. 낮게, 잠깐, 그러나 동정심에 넘쳐서. 그것은 마치 생명 그 자체가 나를 만지는 것과도 같았다. 나는 내 나이의 남자가 생에 의의를 한 소녀 속에 찾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를 스스로 물었다. 갑자기 나는 원시민족 사이에 있었던 그리고 우리나라 농부들 간에도 간혹 있는 신앙이 생각났다. 힘찬 어린애를 노인의 이부자리에 넣어놓으면 그 아이의 힘이 노인에게 옮겨져서 목숨을 연장하고 강화한다는 것이다. 내가 이런 것을 기억하는 것은 불쾌한 암시다. 전보다 더 나는 니나와 결혼하고 싶다.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여기서 제가 좀 여자분 싫어하실 것 같아요라고 얘기한 건 앞에 부분 때문이죠. 우리 연애에서 주도권을 함부로 넘겨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주도권이라는 게 되게 눈꼴 시려운 힘싸움 이러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힘에 놀리는 사람 간에도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칼자루를 흔히 그 상대에게 많이 주는 스타일이에요. 연애 같은 거 하면. 근데 별로 좋은 꼴을 다 못 봤어요. 그러니까 적당히 균형을 잡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흔들지 않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데 바로 제일 중요한 10%가 빠져있는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이에요. 나 같은 종류의 인간은 태어나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하면서 니나에게 너무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닌가. 그쵸? 하지만 이 표현 자체는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처음에는 이분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세상에는 100%를 다 가진 사람도 있다. 하지만 10%, 30%만 주어져 있는 사람도 있다. 근데 그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에 관해서는 말할 만한 가치도 없습니다. 그쵸? 10%, 30%를 가진 범인들에 대해서는 말할 필요도 없다. 근데 그 100%의 완벽한 사람들 말고 90%를 가진 사람이 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거의 다 주어져 있음에도 가장 중요한 10%가 빠져있기 때문에 너무 살기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의미를 좀 생각해봤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아예 공부를 못하면은 시험 성적이 연연하지 않아요. 그쵸? 너무 학창시절 얘기를 들어 죄송한데 어느 정도 자기의 능력이 되고 그 상태에서 약간 부족한 사람이 강렬한 갈증, 욕망을 더 느끼는 것 같아요. 저는 네. 나머지 걸 채우고 싶다 혹은 더 높아지고 싶다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해를 못하겠지만 공부 잘하는 사람일수록 열등감을 더 느낍니다. 예,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열등감을 더 느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고 자기가 추구하는 분야 혹은 공부에 있어서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 꼭 있습니다. 그죠? 그 인간과 인간 간의 관계에서는 가장 위에 있는 사람이라는 개념은 없는 거예요. 예. 아마 모든 개인이 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무리 뛰어난 학자가 있다고 한들 그 학자한테 물어봐도 자기도 열등감을 느낀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90%를 갖고 있음에도 오히려 많이 알고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10%에 대한 욕망이 더 강해진다는 거죠. 아예 10%나 30%인 사람은 그거 자체 가진 것만으로 만족하거나 아니면 뭐 바라고 욕망하더라도 50% 60%만 가져도 행복한 거죠. 아니면 그 이상이 있는지도 모를지도 몰라요. 그게 이거의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 이상이 있는지를 모르는 거죠. 40%인 사람은 뭐 50%면 정말 좋은 거 아닌가? 하고 그것만 보고 10%인 사람은 야 이거 20%만 돼도 진짜 좋겠는데? 아니면 야 그거 나도 갖고 싶다 이 정도에서 멈추는 건데 90%의 사람은 완벽 그쵸? 완벽을 추구하려고 하기 때문에 더 괴로운 거죠. 진짜 얼마 안 남았잖아요. 10%면 뭐 100%인 사람은 논외로 하겠습니다. 그거는 진짜 있는지도 의문일 뿐더러 딱히 이 부분에서의 메시지에서 중요한 거는 아닌 것 같아요. 90%인 사람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쵸? 그 채팅에 참여하시려면 로그인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뭐 해외 로그인은 불편하다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뭐 그럼 어쩔 수 없지만 국내라면 로그인 하셔서 같이 채팅 나누면 좋겠어요. 네. 왜냐면 제가 사실 이 방송을 하는 이유는 제 생각이 맞는 게 아니라 그냥 저는 일개 감상자일 뿐이니까 난 그분에 대해서 너는 A라고 생각하지만 난 B라고 생각했어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사실 이거 하는 거거든요. 근데 피드백이 없으면 좀 민망하긴 해요. 음. 뭐 지금 당장 채팅이 아니더라도 나중에 제 블로그나 아니면 뭐 유튜브 채널에다가 자기 생각 써주시면 저도 같이 댓글 달면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빠졌는데 아무튼 이 90%인 인간에 대한 개념이 저는 너무 좋았어요. 90%인 인간. 아 그럼 너는 몇 퍼센트냐 이러면 글쎄요 저는 글쎄요 55.5? 아 저 또한 결핍을 많이 느끼는 사람이라서 음, 네. 어쨌거나 슈타인이 여기서 자기를 90%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그 용기도 대단하고 그 10%가 부족하다고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한테 말할 수 있는 용기도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니나의 반응은 되게 좀 따뜻하죠? 그쵸? 낮게, 잠깐, 그러나 동정심에 넘쳐서 그것은 마치 생명 그 자체가 나를 만지는 것과도 같았다. 보세요. 생명 그 자체가 나를 만지는 것과도 같았다. 그러니까 니나는 자기보다 훨씬 어리고 강한 생명력을 갖고 있는 여자이기 때문에 그 여자가 팔을 딱 만지는 순간 뭔가 이런 거 있잖아요. 에너지. 저희 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막 어깨를 주물러 드리려고 그러면 아프다고 막 그래요. 막 세게 안 해도 그냥 팔만 그러니까 손만 이렇게 쓱 올려놔도 뭐 아프다고 막 그러세요. 그러니까 그 강한 에너지가 느껴진다는 거죠. 뭐 기라고 표현하나요? 동양에서는. 근데 뭐 그게 실제한 감각인지 아니면은 뭐 아닌지 떠나서 그냥 저희 어머니가 느끼시기에는 제가 만지면은 저의 젊음 어떤 생명력이 느껴진다는 거죠. 어 그러니까 슈타인도 여기서 니나가 자기 팔을 위로하느라고 만져줬을 때 너무 좋았다. 그 어떤 강한 힘, 에너지가 느껴진다. 이 말을 생명 그 자체가 나를 만지는 것과도 같았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러면서 되게 재밌는 말을 하죠. 갑자기 나는 원시민족 사이에 있었던 우리나라 농부들 간에도 간혹 있는 신앙이 생각났다. 힘찬 어린애를 노인의 이부자리에 넣어놓으면 그 아이의 힘이 노인에게 옮겨져서 목숨을 연장하고 강화한다는 것이다. 그쵸? 여기서의 노인은 슈타인이죠. 그리고 어린아이는 니나일 겁니다. 그러니까 니나라는 사람과 같이 결혼하고 살게 되면 슈타인도 어떤 좀 더 생을 적극적으로 생명력에 넘쳐서 살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정말 뭐 회춘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마인드 자체가 되게 어리잖아요. 여러분 그런 적 있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자기보다 나이 터울이 15살, 10살 넘는 막 그런 애들이랑 같이 있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굉장히 에너지가 넘칩니다. 물론 힘들죠. 나중에 되게 힘듭니다. 나중에 가고 나면, 진짜, 쟤네 놀아주는 거 너무 힘들어 하는데, 같이 있을 때는, 걔네들 정말, 막 어린애들은 노는 게 정말 전투적으로 놀잖아요. 막,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놀잖아요. 막 뛰어다니면서 막. 아니면 말을 해도 막, 이거 말했다, 저거 말했다, 이거 말했다, 저거 말했다. 저희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뭐 그래 그건 그렇지 뭐 하고 그냥 또 어느 정도의 선에서 끊고 정적을 즐길 줄 알게 되잖아요. 그쵸. 가만히 있는 거 커피 한 잔 딱 먹으면서 딱 이러고 있는데 어린이들은 그런 거 없잖아요. 1분의 정적도 못 견디죠. 막 다리를 움직이다든지 막 두고두고 뭐 책상을 친다든지 뭐 안 그런 아이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어떤 그런 생명력이 넘친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니나 같이 있으면 슈타인은 야, 내 인생이 뭔가 좀 더 활력이 넘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도 되게 깊게 와닿았습니다. 나는 내 나이의 남자가 생의 의의를 한 소녀 속에서 찾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를 스스로 물었다. 생의 의의를 한 소녀 속에서 찾는 것. 어찌 보면 되게 무모한 짓인데 이 슈타인이라는 인물은 니나를 만나고 나서부터는 니나 없이는 자기 생을 구성할 수 없는 인물이기 때문에 음, 이 사람은 이 것 때문에 계속 고민합니다. 75페이지밖에 안 됐지만 나머지 거의 300페이지가량 계속 고민해요. 내 나이의 남자가 생의 의의를 한 소녀 속에서 찾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를 스스로 묻는다. 계속 묻습니다. 뭐 하긴 나중에는 깨달음을 얻기도 하니까 대략 한 300페이지까지는 계속 고민해요. 근데 죽는 순간에까지 이 사람은 니나가 자기 생에서 얼마나 큰 부분을 차지하는지를 절실히 깨닫습니다. 네. 잠깐 보여드리면 여기 이 책이 문예출판사본이에요. 그렇죠? 저는 이 표지 디자인 전 버전이긴 한데 아마 그 책 구성은 똑같을 것 같습니다. 표지만 바뀐 것 같아요. 어차피 그 전혜린 씨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역자 같으면 책 내용은 똑같겠죠.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책 버전보다 이 버전의 이게 니나겠죠? 니나의 모습이 좀 더 소설과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네. 예쁘다고 봐야 되나? 예쁘다고 보기 좀 애매하지만 어떤 매력을 갖고 있죠. 네. 그래요. 뭔가 마성이 느껴지는. 그 다음에 이 슈타인의 일기를 보고 니나가 한마디를 던집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아마 슈타인과 니나가 가진 생각에 간극을 엿볼 수 있을 거예요. 그는 나의 길을 방해했어. 그는 나로부터 이상한 것을 만들어내려고 들었어. 그게 무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내가 되고 싶지 않은 무엇을 만들려고 했어. 나는 슈타인에게 감사해야 옳을 거야. 그가 내가 아닌 무엇을 나로부터 만들려고 한 것을. 왜냐하면 내가 그에게 언제나 반항하는 동안에 내가 정말로 무엇인지를 알게 됐으니까. 그는 나의 길을 방해했다. 나로부터 이상한 것을 만들어내려고 들었다. 그게 무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내가 되고 싶지 않은 무엇을 만들려고 했다. 이걸 단순히 그 남자는 나랑 안 맞았어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되는 것 같고요. 뒤에 부분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느끼기엔 뒤에 부분까지 다 읽고 나서 느끼기에는 단순히 나는 A라는 소켓을 가졌고 너는 B라는 소켓을 가졌으니까 안 맞아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슈타인은 니나의 속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면서 그거를 자기 소유로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슈타인은 뭐 그게 소켓이 다르다는 의미일 수도 있겠지만 슈타인은 니나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완벽하게는 모를지언정 90% 이상의 이해를 갖고 있어요.
오히려 니나 자신보다도 니나가 어떤 인물인지에 대해서 더 많은 통찰을 가지고 있는 인물입니다. 슈타인은. 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못한 거는 니나를 갖고 싶다는, 소유하고 싶다는. 여기서 소유라는 거는 뭐 결혼이겠죠, 그쵸? 내 여자로 만들고 싶다는. 뭐 막상 그럴 기회가 있어도 슈타인은 자기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니나의 모습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포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아마 나중에 니나도 인정하겠지만 자기를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인물은 아마 슈타인이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나의 길을 방해했고 이상한 것을 만들어내려고 들었다는 거는 슈타인은 끊임없이 니나가 생기를 가지고 삶의 어떤 극단을 추구하는 인물, 이 모습 그대로 자기한테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도 아시죠? 삶의 극단을 추구하는 여자가 어떻게 한 가정의 부인이 되고 어머니가 되겠습니까? 아무튼 그 니나와 슈타인은 여러 가지 이유의 일을 겪고 트러블도 겪고 하지만 니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슈타인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그쵸? 내가 아닌 무엇을 나로부터 만들려고 한 것을 감사해야 된다. 왜? 내가 그에게 언제나 반항하는 동안에 내가 정말로 무엇인지를 알게 됐으니까. 슈타인과의 만남을 통해서 니나는 이제 자기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습니다. 물론 또 꼭 슈타인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남자들, 다른 많은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깨닫게 된 거겠지만 슈타인이 거기서 가장 큰 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니나와 슈타인의 구도는 슈타인은 니나에게서 생의 속성을 발견하고 니나는 본인도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 그냥 커나갑니다. 그럼 슈타인은 니나에게 계속 어떤 구애의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생의 속성, 삶의 극단을 추구하는 그런 니나의 속성을 그대로 가진 채로 자기 여자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그거 불가능한 일이고 슈타인은 니나와 만나면 만날수록 자기가 니나를 좀 더 니나의 한계를 좁히고 있다. 니나가 니나다운 삶을 살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네, 손을 놔버립니다. 그렇죠? 손을 놓지만 정신적으로 놓진 않아요. 그러니까 관계를 놔버립니다. 네, 정신적으로는 계속 갈구하고 괴로워하면서도. 그러니까 니나는 뭔가 되게 황당한 거죠. 나는 내가 뭐라는 A다, 뭐 B다, C다 이런 생각도 없는데 그냥 사는 대로 사는 것뿐인데 그러니까 본능에 의해서 삶을 살고 있는 건데 슈타인은 계속 넌 그게 아니야. 이래야 되는 것 같아. 막 이런 식으로 이제 꼭 어떤 행동에서 그런 게 느껴지니까 니나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소켓이 다르다는 표현을 썼는데 그게 적절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고 했는데 어찌 보면 그 소켓이 다르다는 표현이 맞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 표현을 좀 쓰기 싫은 게 왜냐하면 슈타인은 그걸 어쨌거나 맞춰주려고 했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왜 우리나라는 220V를 쓰잖아요. 근데 뭐 일본 같은 나라는 110V를 쓰죠. 근데 그 220V짜리에다가 110V짜리 그거 앞에 그걸 껴가지고 컨버터를 껴서 다 일본 가서 쓰거나 또 혹은 반대로 110V짜리에다가 220V짜리 컨버터를 껴서 우리나라에 쓰거나 이래도 그 전자제품의 성능을 100% 발휘하기는 힘들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거랑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소켓 자체가 다르다기보다는 워낙 환경이 다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전제하고 있는 그 사람의 생의 바탕이 되는 환경 자체가 워낙 다르다 보니까 그 사람에게 맞춰주려고 할지언정 그 사람이 나에게 와서 같이 삶을 구가게 되면 그 사람을 옥죄게 되는. 그쵸? 너무 추상적인가요? 근데 좀 이해가 되셨으면, 그러니까 제가 느끼는 걸 좀 여러분도 얘가 대충 무슨 얘기를 하는 것 같네 라는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네. 뭐 그렇게 그거에 난 동의해 이렇게까지 바라지도 않고 그냥 넌 이렇게 말하는구나 라고 알았으면 좋겠는데 간단하게 다시 정리하면 니나와 슈타인은 서로 맞지 않는다 라는 표현, 그러니까 소켓이 다르다 라는 표현을 저는 좀 지향하고 싶다는 거죠.
단순히 맞지 않는다를 떠나서 슈타인이 아무리 니나에게 맞춰지려고 하고 그래도 그랬을지언정 슈타인의 삶과 니나의 삶은 너무나 그 둘러싼 그런 스키마 어떤 그런 게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전체적인 어떤 큰 그림이 완전 다르기 때문에 설사 그 둘을 같은 공간에 같은 삶의 공간에 던져놨을지언정 니나는 결코 그 자기가 원래 얘기했던 그러니까 그 예정되어 있었던 자기 어떤 삶의 극단 끊임없는 생의 갈망 이런 걸 결코 실현할 수 없었을 거라는 거죠. 슈타인과 함께라면. 네. 그래요. 아마 막 이런 거 전공자 분들이 들으면은 놀고 있네 이럴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전 이 부분이 되게 좋았기 때문에 이렇게 길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렇죠. 꼭 제 판단을 보류하고라도 이 부분 자체는 되게 좋기 때문에 여러분도 한번 만약에 책을 안 읽으신 분들은 이 부분을 좀 눈여겨서 나중에 아예 다 책을 다 읽고 난 뒤에도 또 한번 보시면서 이 맛을 음미했으면 좋겠고요. 책을 읽으신 분들은 다시 한번 보면서 그래? 이 부분에 어떤 보이지 않는 의미가 숨어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건 꼭 니나에게만 국한되는 얘기는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을 만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한번 볼게요. 이 슈타인에 대한 평가 다음에 바로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조금 내릴까요? 사람은 몸을 굽히고 자기 자신 속을 들여다보면 수백 개의 나를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도 참 자기가 아니야. 아마 그 수백 개를 다 합치면 정말 자기일지도 모르지. 아무것도 아직 결정되지 않았어.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 될 수 있다고 적어도 믿고 있어. 그렇지만 우리는 이 수많은 자기 중에서 다만 하나만, 미리 정해진 특정의 하나만을 택할 수 있을 뿐이야. 제가 녹음한 걸 들어보니까 이렇게 정적이 있으면은 저도 모르게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닌가 확인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읽고 나서 정적을 가지고 가만히 있는다는 건 속으로 이러는 거죠. 여러분께 소리는 안 나지만 마치 우리 그 소주 한 잔 먹었을 때처럼 이거 봐라 이거 막 이런 거죠. 아 좋지 않나요? 근데 약간 책을 읽을 때는 좋은 부분이 나오면 우리 소주나 삼겹살 먹을 때처럼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가슴 한켠에 그 돌멩이 무거운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냥 기분 나쁜 답답함은 아닌데 뭔가 쓱 저리는 거 있죠. 이렇게 막 꾹 누르는 거. 꾹 기분 좋게 눌리는 듯한 그 심장 박동이 차분해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는 글귀들이 많습니다. 제가 그래서 고전 문학 그러니까 그 세계 명작 이걸 찾는 이유예요. 트렌디 소설은 뭐 추리 소설이나 아니면 뭐 사랑 소설이나 이런 거는 이런 맛이 없어요. 적어도 저에게 있어서는 일반론적인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추리 소설 좋아하시는 분들 뭐 좋아할 수 있죠. 근데 전 기본적으로 삶과 죽음에 대해서 진지한 성찰을 거듭한 그런 소설, 그런 영화, 그런 연극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전 이 책도 좋아하는 거예요.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몸을 굽히고 자기 자신 속을 들여다보면 수백 개의 나를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도 참 자기가 아니야. 아마 그 수백 개를 다 합치면 정말 자기일지도 모르지. 아무것도 아직 결정되지 않았어.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 될 수 있다고 적어도 믿고 있어. 그렇지만 우리는 이 수많은 자기 중에서 다만 하나만, 미리 정해진 특정의 하나만을 택할 수 있을 뿐이야. 그래요. 사람은 한 가지 모습만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머니나 아버지께 보이는 모습이랑 친구에게 보이는 모습이랑 연인에게 보이는 모습, 뭐 애완동물에게 보이는 모습 다 다르죠. 다 다릅니다. 혹은 뭐 부하 직원에게 보이는 모습, 상사에게 보이는 모습 다 다릅니다. 뭐 단순히 그런 겉의 관계를 떠나서 어떨 때는 내성적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너무 외향적이기도 하고 어떨 때는 유머러스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재미없는 사람이기도 하고 어떨 때는 책 읽는 걸 좋아하지만 어떨 때는 뭐 자전거 타는 걸 좋아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수많은 우리가 있어요. 하지만 니나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수많은 너가 있지만 그 중에서 네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한계가 있다. 미리 정해진 특정의 하나만을 선택할 뿐이다. 그쵸? 마치 보면 수백 개의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 보여도 우리가 가진 뭐 100개랑 다른 사람이 가진 100개의 선택지랑은 다르다는 얘기죠. 이번 건 좀 명확했죠? 아까 그거랑 얘기랑 다르게. 네. 우리가 가진 선택지랑 다른 사람이 가진 선택지, 자아의 선택지에는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특정 사람의 자아가 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네. 우리는 분명히 엄청난 가능성을 가진 건 맞는데 그런 수많은 자기 가운데서 딱 하나만 선택한다는 거죠. 그럼 뭐가 진실이냐? 뭐가 진짜 나냐? 라고 그러면 그냥 그 선택지들 자체가 나를 나타내는 거라고 생각해요. 네. 예를 들어서 저는 벌레를 못 먹습니다.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못 먹겠죠. 저는 번데기도 못 먹어요. 그냥 못 먹는다기보다는 먹기 싫어요. 그냥 징그럽으니까, 징그러우니까. 근데 그래 굳이 뭐 너무 지연 말단적이긴 한데 제가 벌레 먹는 사람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쵸? 또 저는 시는 저랑 잘 안 맞아요. 근데 제가 막 시를 즐기면서 막 어떤 아름다운 운율을 구현해내고 감상할 줄 알고 그런 능력이 그런 제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않아요. 그쵸? 벌레를 먹는 사람, 시를 먹는 사람이 될 수 없는 것처럼, 그러니까 저는 분명히 엄청난 가능성을 갖고 있고 많은 선택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어떨 때는 이렇게 독서를 즐기면서 아, 삶의 맛을 음미하기도 하는가 하면 어떨 때는 게임하면서 그렇죠? 말초적인 쾌감을 얻기도 하고 그냥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제가 선택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네. 물론 여기서 이렇게 반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수많은 자기 중에서 다만 하나만 선택한다. 그러니까 그 하나를 계속 유지하는 게 아니냐. 음, 글쎄요. 워낙 여기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씩만 선택하는 거고, 하나씩만 선택하는 거고, 그런 선택의 총합이 곧 나를 또 구성하게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나갔나요? 너무 나갔나요? 음. 글쎄요, 저의